제발 내가 다 속은 거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임신이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야 우리 7년이 아까워졌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넌 실수한 게 아니야. 날 버리기로 선택했던 거지. 결혼식을 18일 앞두고 약혼자는 갑자기 여자 동료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나는 태연하게 예단비를 돌려주며 파혼에 동의했다. 7일 후 우리 가족은 내가 대기업 후계자와 정략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고 그는 내 스튜디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결혼식을 18일 앞둔 날 나는 약혼자의 휴대전화에서 혼인신고서 사진을 보았다. 그날 부산에는 때 아닌 비가 막 그친 참이었다. 나는 오시리아의 건설 현장에서 차를 몰아 부산 진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내 몸에는 여전히 먼지와 시멘트가 묻은 흰 셔츠가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생선조림을 하고 계셨다. 아빠는 돋보기를 콧등에 걸친 채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물으셨다. 오늘 온다고 미리 말도 안 하고 웬일이니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 오렴. 엄마는 내 네 번째 손가락에서 사라진 반지를 보셨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화장실 거울 속 내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사진을 본 후 하루 종일 눈을 깜박이지 못해 두 눈만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민호는 연하늘색 셔츠를 입고 혼인신고서를 들고 있었다. 그의 팔짱을 낀 여자는 그가 일하는 은행의 신입 직원인 배유라였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를 카메라 렌즈 앞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민호의 상태 메시지에는 진정한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7년을 함께하는 동안 나는 내가 그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알고 보니 그 7년은 그가 잘못 들어선 길이라고 여겼던 시간일 뿐이었다. 저녁 식탁은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아빠는 밥을 반 공기쯤 드시다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그쪽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결혼식은 안 하겠다는 거고? 엄마가 흠칫 놀라셨다. 왜 민호가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했어요?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아빠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주먹을 꽉 쥐셨을 뿐이다. 그 녀석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으셨고 아빠는 침묵하시다. 물으셨다. 계약금이랑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니? 이번 주 안으로 다 해결할게요. 내 것은 되찾고 내 것이 아닌 건 확실히 돌려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 엄마는 내 손에 계란 장조림 통과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셨다. 저 돈 있어요. 제가 번 돈이잖아요.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돈이야. 두 개는 다른 문제란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서면의 임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나는 알림을 끄고 강물 위로 노란 불빛이 번지는 광안대교를 지나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결혼 비용 목록은 나와 민호가 경주에서 예식을 올리기로 한 날짜인 10월 12일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있었다. 식당 예약금 1,200만 원. 웨딩 촬영비 380만 원. 장식 및 생화비용 650만 원.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10억 원 넘게 납부되었고 그중 내가 6억 8천만 원을 냈다. 그 외에도 예단비 1,000만 원과 민호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금팔찌쌍이 있었다. 나는 1,000만 원을 민호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내용은 예단비 반환. 양가 혼약 파기라고만 적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돈을 수령했다. 전화 한 통. 질문 한마디 없이 그저 받았습니다. 라는 글귀와 꽃 이모티콘뿐이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늘 나를 딸이라고 불렀지만 돈을 돌려받을 때는 놀랍도록 차갑고 빨랐다. 나는 금팔찌쌍을 밀봉된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사람을 시켜 직접 전달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전화가 끊길 때까지 지켜보았다. 몇 초 후 그가 문자를 보냈다. 너도 알게 된 거지.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지안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말해봐. 유라가 임신했어. 그쪽 집안에서 압박이 심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반지 상자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3달 정도. 그 3달 동안 그는 나와 함께 결혼식 식단을 고르고 새벽 3시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도면을 수정하게 했다. 어젯밤에는 주말에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가자고 약속까지 했다. 나는 물었다.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어? 그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네가 상처받을 건 알지만 넌 그 여자보다 강하잖아. 유라는 기댈 곳이 나밖에 없어.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나를 배신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라면 칼에 한 번 더 찔려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했다. 내일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아파트 내놓을 거야. 각자 낸 돈은 각자 돌려받자. 결혼 비용도 정리해서 청구서 보낼게.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넌 내가 아직 널 사랑하는지 묻지도 않는 거야. 필요 없어. 지안아. 우리 7년을 만났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울고불고 배유라를 찾아가고 너한테 돌아오라고 매달리거나 네가 실컷 놀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 돈과 아파트 문제 외에는 우리 사이에 할 말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민호는 하얀 부케 옆에서 깍지 낀 두 손의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 나는 그를 차단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게 만들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싶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3일 전에 도착한 협력 합의서를 꺼냈다. 첫 장에는 대신 그룹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영남권 최대 물류 시스템을 소유한 가문의 후계자 최도윤의 서명이 있었다. 그의 서명 아래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문이 필요하다면 내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나는 망설임 때문에 3일 동안 서랍 속에 합의서를 넣어두었었다. 이제 나는 펜을 들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제 전화번호였다. 차분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안 씨. 생각은 끝났습니까? 나는 화면에 아직 띄워져 있는 민호의 혼인신고서 사진을 바라보며 서명했다. 네. 도윤 씨. 동의합니다. 비 온 뒤에 도시 발코니는 눈부시게 빛났고 난간에 맺힌 물방울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불빛을 반사했다. 나는 고요한 방 한가운데 서서 내 심장 뛰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불과 7일 뒤 강민호가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스튜디오 M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고 물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은행에 도착했다. 대출 담당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서류를 열다 내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것을 보고 머뭇거렸다. 지안님. 이 아파트 곧 다음 대출금이 실행될 텐데요. 정말 중단하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3장의 확인서를 건넸다. 나는 한 장 한 장 떨림 없이 펜을 움직여 서명했다. 마지막 장에 펜을 내려놓을 때 불과 2달 전 바로 이 책상 앞에서 민호가 내 손을 잡고 이 아파트가 우리 아이를 키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를 믿었지만 지금 집은 부엌문도 달리지 않았고 그의 약속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도와주었던 윤 실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만 쉬었다. 금매로 내놓으면 10억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시세대로 올려주세요. 헐값에 팔 생각은 없고 그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강민호 씨도 동의했나요? 그 사람은 제가 낸 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파는 수밖에 없죠. 윤 실장님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좋은 매수자를 찾아볼게요. 점심 무렵 민호가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예고도 없이. 내가 기장의 휴양지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 수진이가 난처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민호 씨가 밖에 오셨는데 꼭 뵙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10분만 기다리라고 해. 10분 후. 나는 응접실로 나갔다. 민호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깍지를 낀 채 꽉 쥐고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수면 부족으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보지 못했다면 배신당한 사람이 그라고 착각할 뻔했다. 그가 벌떡 일어섰다. 정말 아파트를 팔 생각이야 맞아. 거긴 우리 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없잖아. 그가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아나. 나와 유라일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다르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넌 그저 아이에게 책임지고 싶었던 거라며. 그럼 집에 가서 내 아내나 돌봐. 민호는 멈칫했다. 아마 내가 배유라를 내 아내라고 부르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툴 때마다 늘 먼저 굽히는 쪽은 나였다. 그가 몇 시간 침묵하기만 하면 내가 먼저 그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걔랑 결혼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혼인신고서도 작성했어.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낮에는 나와 결혼식을 준비하고 밤에는 다른 여자 곁에 눕지 않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요받은 거였어. 나는 대답했다. 아무도 내 손을 잡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 새로운 삶을 자랑하는 글도 다 네가 쓴 거잖아.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 계정 염탐했어. 나는 헛웃음을 쳤다. 강민호. 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놓고 왜 내가 봤냐고 묻는 거야. 내가 보길 바랐던 거 아니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는 내가 아파하고 질투하고 내가 그를 붙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에서 걸어나간 사람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민호가 일어서며 분노 어린 눈빛을 보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마. 7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 맞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 지난 몇 년 동안 서서히 닳아 없어진 거야. 나는 응접실 문을 열었다. 돌아가. 매수자가 나타나면 부동산에서 연락할 거야. 민호는 몇 초간 굳어 있었다. 혹시 너한테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묻지? 그는 문을 쾅 닫으며 떠났다. 오후에 나는 최도윤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우리 가족의 기업과 대신 그룹 간의 협력 합의 발표 일정이 월요일 오전 8시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겉으로는 영남권의 생태 휴양지 체인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두 가문은 이 협력이 수년 전부터 고려되었던 정략 결혼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고 싶어 거절했었다. 부모님은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나는 가족 회사를 떠나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다. 민호는 우리 가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항상 작은 중소기업 정도로만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배경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7년의 시간은 내게 답을 주었다. 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발표문은 읽어봤습니까? 네. 읽었어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물었다. 괜찮습니까? 나는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민호가 길 건너편 차에 기대어 내 스튜디오 창문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지한 씨. 결혼 문제에 대해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꾼다 해도 협력 합의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12년 전. 빗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우산을 나에게 건네준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했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낡은 기억이 떠올랐다. 비에 흠뻑 젖은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 서 있던 마른 남학생. 그리고 그 남학생의 손에 내 우산을 쥐어주고 빗속으로 뛰어갔던 나. 그 사람이 최도윤일 줄은 몰랐다.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저 그 우산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나는 유리창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길 건너편 민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배유라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진과 함께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도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월요일. 계획대로 발표 진행해주세요. 그는 거의 즉시 답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민호 옆에 앉아있던 배유라가 민호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최도윤이라는 이름을 보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화를 껐다. 그날 밤. 그녀는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진짜 정체에 대해 물었다. 토요일 아침.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대표님. 지역 커뮤니티에 대표님에 관한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전화를 받아들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산의 한 여성 디자이너가 너무 차갑고 통제욕이 강하며 일밖에 모른다는 이유로 약혼자에게 파혼당했다. 글쓴이는 내가 남자 측 가족의 돈을 이용해 아파트를 샀으며 헤어진 후에는 집을 강제로 팔아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적어두었다. 글 아래에는 내가 은행에서 나오는 사진, 스튜디오 앞에 서 있는 민호의 사진, 심지어 열려있는 결혼 비용 명세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언론 대응팀에 연락해서 처리할까요? 아직은 놔둬. 하지만 댓글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네. 내가 다른 가정에 끼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글을 올린 계정을 살펴봤다. 생성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도 없었지만 단어 선택이 배유라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석 달 전 내 스튜디오에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민호는 그녀가 지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이 필요한 신입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유라는 내 맞은편에 앉아 고분고분하게 나를 언니라 부르며 내 손에 낀 반지가 예쁘다고 칭찬했었다. 돌이켜보니 그녀는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돌려주며 모든 게시물과 댓글, 게시 시간까지 캡처해 저장하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배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낮이 되자 민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돈을 돌려받을 때처럼 차가운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사과라고 부를 만큼 부드럽지도 않았다. 지아나. 인터넷에서 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들었다. 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너랑 민호는 부부가 될 뻔했던 사이잖니. 이를 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도면을 계속 살피며 말했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 말은 내 가족 힘을 빌려 압박하지 말라는 거다. 유라가 임신 중이라 정신이 불안정해. 네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넘어가 다오. 나는 펜을 멈췄다. 방금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니 유라 씨를 압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럼 글을 올린 게 그녀인가요? 수학이 넘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이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전 임산부와 말싸움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지아나.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니? 아들 결혼식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게 만든 분이 진짜 매정한 사람이겠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후 일찍. 민호가 은행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네가 유라한테 글 지우라고 협박했어. 난 누구도 협박한 적 없어. 유라가 아침부터 계속 울어. 임신한 거 알면서 걔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겠어.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강민호. 내 아내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다가 들통났는데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야. 걔가 홧김에 몇 마디 한 것뿐이잖아. 그래서 나도 증거를 몇 개 남겨둔 것뿐이야.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아나. 너 변했어. 아니. 내 어리광을 받아주는 걸 멈춘 것뿐이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최도윤 때문이라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나는 살짝 멈칫했다. 네가 도윤 씨 이름을 어떻게 알아? 유라가 조사해봤대. 그 사람 대신 그룹 사람 맞지? 너 예전부터 그 사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단번에 이해했다. 배유라가 나를 조사했지만 아직 수박겉 탈기식으로만 파악한 모양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네가 알바 아니야. 민호가 헛웃음을 쳤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알고 보니 너도 나보다 깨끗할 건 없네. 어쩌면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태연하게 떠난 걸지도. 7년을 사랑하면서도 그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말했다. 네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와 도윤 씨 사이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가 누굴 만나 뭘 하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다. 네가 날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다는 거 안 믿어.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내선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늦은 오후. 도윤으로부터 파일 하나를 받았다. 게시물을 올린 계정에 대한 정보였다. 계정 주인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달한 사람은 배유라였다. 직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허위 사실을 전부 내리라고만 요구해주세요. 발표 전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물었다. 아직 강민호를 보호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계획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그가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내일 시간 괜찮습니까? 무슨 일 있나요?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만나고 싶어서요. 내일 오전 10시. 수영강변 카페에서 봐요.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엄마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셔서 나를 계속 쳐다보셨다. 아빠는 내 앞에 따뜻한 국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너를 나쁘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코끝이 찡해졌다. 밖에서는 모두에게 차갑게 굴 수 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집으로 달려와 우는 어린 딸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내게 단 하나의 문자를 보냈다. 당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민호 오빠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결정하는 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야.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도윤을 만나면 그 아이와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민호와 유라의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요일 오전 10시. 수영강변의 카페. 도윤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커피 2잔과 회색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12년 만에 만난 그는 내 기억 속 마른 학생과는 전혀 달랐다. 어른스러운 얼굴. 차분한 눈빛. 하지만 생각할 때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언제 왔어요? 오늘 새벽 2시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뒷조사를 한 건가요? 도윤은 커피잔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당신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대신 그룹 내부 통제 부서에 배유라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나는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여행사 지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6개월 만에 고객 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해고되었죠. 나는 바로 서류를 열지 않았다. 그게 임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여러 내 앞에 놓았다. 유라가 민호에게 보냈던 초음파 사진이었다. 민호가 혼인신고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과 같았다. 도윤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날짜부터 종이 모서리에 흐릿한 자국까지 두 사진은 똑같았다. 두 번째 사진은 1년 전 임산부 커뮤니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확실한가요? 홍보팀이 당신과 관련된 글을 확인하다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배유라가 자신의 것이 아닌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임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럼 민호는 사진 한 장만 믿고 그녀와 결혼한 거군요. 사진뿐만 아니라 유라는 의사가 이동을 자제하고 보호자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도 보냈더군요. 하지만 그 주의 은행 CCTV에는 그녀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돈 때문일 수도 있고, 강민호를 붙잡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증거가 불충분해서 함부로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투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내 분노를 달래기 위해 억지 가설을 사실인 양 밀어붙이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이걸 민호에게 줄 생각인가요? 아니요.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를 그 스스로의 선택에서 구해줄 의무가 없어요. 도윤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엔 동정이 없었다. 아직 아프죠.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7년이 며칠 만에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사이의 일말인데요. 저는 이게 복수극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민호를 후회하게 만들려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사람과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내 대답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직설적이었다. 도윤이 이어 말했다. 내일 발표는 두 가문의 협력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는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결혼 날짜도 없고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당신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나서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하려는 거죠? 12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컵을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강민호와 배유라가 들어왔다. 유라는 민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헐렁한 원피스 아래배는 여전히 평평했다. 도윤과 함께 앉아있는 나를 본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지안. 저 남자 만나러 여기 온 거였어. 나는 일어섰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유라가 민호 뒤에 바짝붙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안 언니. 저한테 화난 건 알지만 민호 오빠는 이미 제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서 오빠 자극하지 마세요. 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배유라 씨. 지안 씨를 여기 부른 건 접니다. 유라가 그를 보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어제 올린 글과 그 초음파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도 민호가 획 고개를 돌렸다. 초음파 사진이라니. 무슨 소리야? 유라가 더듬거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도윤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열었다. 당신이 강민호 씨에게 보여준 사진은 1년 전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시더군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배유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당장 설명해.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내 말은 안 믿고 남의 말을 믿어? 민호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난 임신이 진짜인지 물었어.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의 공간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도윤과 함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민호가 유라의 이름을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민호는 내게 32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59분. 우리 집안과 대신 그룹의 협력 발표가 임박했을 때 수진이가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민호 씨가 스튜디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밖에 기자들도 엄청 많고요. 나는 컴퓨터 시계를 보았다. 7시 59분. 발표까지 1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유리창 너머로 입구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강민호가 보였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밤을 샌 듯 붉게 충혈된 눈. 그의 주변에는 기자들, 은행 직원들, 호기심에 차를 멈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수진이가 문을 닫고 낮게 물었다. 경비 불러서 끌어낼까요? 아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지만 계속 대표님 이름을 부르는데요. 나는 시계를 다시 보았다. 정각 8시. 수진의 휴대전화가 먼저 울리고 이연의 휴대전화. 컴퓨터. 밖에 유선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다. 대신 그룹과 해성그룹. 영남권 생태 휴양지세 곧 개발 프로젝트 체결. 예상 총 투자금 2천억 원 이상. 양 가문 후계자 간 정략 결혼 검토 중. 전날 밤 협약식에서 최도윤과 나란히 선 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경제 매체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실어 날랐다.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다. 대표님. 진짜 해성그룹 회장님 따님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밖에서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한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나와 한 기자가 크게 물었다. 강민호 씨 며칠 전 다른 분과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오늘 왜 이지한 씨 스튜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유리창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오래 꿇고 있으면 예전처럼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을 거라고 믿는 듯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갈까요? 아니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나는 유리 너머 민호의 그림자를 보았다. 내 손으로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자 인파가 앞으로 쏠렸다. 경비원들이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았다.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오려 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와 3미터쯤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일어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용서 안 해주면 안 일어날 거야. 그 말은 예전엔 나를 두렵게 했지만 이젠 피곤함만 느껴질 뿐이었다. 네가 꿇은 건 내 선택이야. 내 책임이 아니라고? 민호가 고개를 들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라 임신 안 했어. 전부 가짜였어. 나랑 결혼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내가 그 결혼 끝내는 절차 다 밟고 왔어. 군중이 술렁였다. 한 기자가 물었다. 혼인신고한 지 며칠 만에 이혼하신다는 겁니까? 민호는 나만 바라보았다. 내가 속은 거야. 지연아. 임신이 가짜인 줄 알았다면 널 떠나지 않았을 거야. 만약 임신이 진짜였다면 그의 몸이 굳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유라 씨가 진짜 임신했다면 넌 그 여자랑 살면서 나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게 내버려 뒀겠지. 안 그래?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아. 내가 한순간 눈이 멀었어. 아니. 넌 정신을 차릴 시간이 3달이나 있었어. 나는 그의 손에 여전히 끼워져 있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3달 동안 넌 날 배신하고 나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어.
유라 씨가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넌 내가 강하니까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야 우리가 7년을 만났다는 게 떠오른 거야. 민호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내가 다 보상할게. 네가 원하는 건 다 할게.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날 예전 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론 보상할 수 없어. 그는 내 뒤에 스튜디오 간판과 촬영 중인 기자들을 보며 말했다. 최도윤이랑 만난다고 발표한 거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 맞지? 네가 그렇게 빨리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리 없잖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도윤 씨 곁에 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지 의심할 필요는 없더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의 7년은 대체 뭐였어?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던 7년. 그리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준 7년. 갑자기 민호의 어머니가 군중을 헤치고 나타나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지안아. 내가 이렇게 빌마 민호가 잘못했다. 잤니? 홧김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예단비 1,000만 원 돌려받으셨던 날. 어머님은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묻지도 않으셨죠. 오늘 우리 가족이 누군지 아시니까 돌아오라고 사정하시는 건가요? 저를 놓치기 아쉬운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안과의 관계가 아쉬운 건가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저와 강민호 씨의 관계는 오늘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아닙니다. 부디 제 스튜디오 직원들과 고객들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가 급히 뒤따라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다. 이지한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진 않았다. 사랑했던 것과 아직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유리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는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 힘을 잃었다. 민호가 무릎을 꿇은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대가를 치른 배신자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내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했다. 나는 댓글을 읽지 않았다. 그날 밤 유라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와 서류철을 내밀며 가짜 임신은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밤 8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로 보니 배유라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가리려고 입었던 헐렁한 원피스를 입은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유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얘기 좀 해요. 언니 가족과 관련된 일이에요. 나는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해 경비원이 복도 끝에 서 있게 한 뒤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유라가 들어왔지만 자리를 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 임신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민호, 오빠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유라는 손에서 반지를 빼내 서류철 옆에 두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요. 누가 당신한테 돈을 줬죠? 그녀는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주먹을 하얗게 쥐었다. 여기까지 와서 빙빙 돌려 말하지 말아요. 유라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도진 오빠라고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결혼식 전에 민호가 나를 떠나도록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3,000만 원을 받고 타인 명의로 된 4,000만 원의 빚을 갚도록 도움을 받았다. 나는 대화 내용을 훑어보았다. 돈을 보낸 계좌는 창원의 작은 컨설팅 회사인 미래 컨설팅 소속이었지만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사촌오빠 이도진의 목소리였다. 첫째. 큰아버님의 아들이자 혜성그룹 부사장인 그는 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 그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오빠가 왜 내 결혼을 망치려 했죠? 유라가 마른 침을 삼켰다. 언니네 가족이랑 대신 그룹이 협력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았대요. 언니가 정략 결혼을 하고 회사로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때 난 민호를 선택했고 도윤 씨는 거절했잖아. 도진 오빠는 언니가 영원히 포기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결혼식 직전에 배신당하게 만들고 언니가 이성을 잃고 돈 문제로 난동을 부린다는 소문을 내면 이사회에서 언니가 새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나는 왜 인터넷에 글이 협력 발표 직전에 올라왔는지 깨달았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고 내 반응만이 그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다. 민호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오빠는 제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민호가 날 배신하게 만들었죠?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냥 오빠가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자주 도와달라고 했어요. 민호 오빠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그 대답은 어이없으면서도 씁쓸했다. 7년간 나는 민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독립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 독립성이 그를 약한 척하는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가짜 임신도 도진 오빠가 시킨 건가 아니요?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잠깐 만나다 언니한테 돌아갈까봐 무서웠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저랑 결혼할 줄 알았죠? 유라가 붉어진 눈을 들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오빠가 언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 언니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언니가 반응하길 기다리며 행복한 척 사진을 올렸어요. 놀랍지 않았다. 유라는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이 안에 거래 내역, 녹음, 문자 다 복사해뒀어요. 도진 오빠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실패하면 저 혼자 다 책임지라고 했거든요. 원하는 게 뭐죠? 5천만 원이요.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 파혼을 기획하고 나를 모함해놓고 증거를 팔러왔다고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진실을 말할 방법도 있었어.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는 든든한 가족이 있잖아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어떤 건지 언니는 몰라요.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네가 힘들다고 해서 남을 벼랑으로 밀어뜨릴 권리는 없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돈은 못 줘.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그럼 이 증거들은 못 얻으실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오기 전에 복도 CCTV에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어. 우리 대화도 둘 다의 안전을 위해 녹음되고 있고 서류를 들고 가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어.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정말 이도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사본을 제대로 처리해줄 사람에게 넘겨. 네가 다치지 않게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진실을 돈으로 사지는 않겠어? 유라는 자리에 앉아 어깨를 떨었다. 몇 분 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게 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무사히 부산을 떠나게만 해주세요. 나는 도윤에게 전화했다. 20분 뒤 그가 대신 그룹 내부 통제 부서장과 함께 도착했다. 도윤은 유라를 다그치지 않고 그녀가 사건의 전말을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했다. 이도진의 이름이 나오자 도윤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내일 아침 혜성그룹에서 프로젝트 운영권 회의가 열립니다. 이도진 부사장이 최근의 스캔들을 이유로 당신을 대표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제안할 겁니다. 나는 테이블 위 서류철을 보았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하지만 당신이 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건 모를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혜성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빠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도진 오빠가 보였다. 그의 앞에는 프로젝트 대표자 변경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유라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도진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아빠는 의장석에 앉으셨다. 아빠 왼편에는 오래된 이사진 세 분. 오른편에는 큰아버지와 도진이 앉아 있었다. 모두의 앞에는 대신 프로젝트 대표 인선 조정안이 놓여 있었다. 제명 대상은 나였다. 도진이 휴대전화를 보더니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지안아. 여긴 회사 회의실이야. 개인적인 일을 끌어들이면 안 되지. 나는 자리에 앉았다. 맞아. 그래서 혜성그룹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만 할 거야. 한 이사가 제안서를 열었다. 이 부사장님은 지안 씨의 파혼 스캔들이 프로젝트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십니다. 지안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한 사람씩 눈을 맞췄다. 인터넷의 헛소문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배유라를 고용해 강민호에게 접근시키고 파혼을 유도한 뒤 거짓 정보를 퍼뜨려 이사회가 제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쳤다. 지안아. 내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회의실에 도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네가 할 일은 강민호가 널 사랑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결혼식 직전에 차이면 이지아는 이성을 잃겠지. 그럼 우린 걔가 프로젝트를 맡을 능력이 안 된다고 몰아붙일 핑계가 생기는 거야. 도진이 벌떡 일어섰다. 이거 조작된 겁니다. 나는 거래 내역 사본을 마저 보여주었다. 미래 컨설팅에서 유라 씨 계좌로 3천만 원이 송금됐어. 미래 컨설팅은 오빠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 세운 회사지. 같은 날 그녀의 빚 4천만 원도 청산됐어. 그는 소리쳤다. 거래 내역 몇 개로 날 범인으로 몰 순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결론은 내리지 않았어. 단지 내부 통제 부서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오빠의 프로젝트 운영 권한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야. 도진이 아빠를 돌아봤다. 작은아버지. 이건 함정입니다. 지안이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외부인과 결탁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아빠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안아. 원본도 가지고 있니 네. 배유라 씨가 직접 제출했고 내부 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일어났다. 임신 거짓말을 한 여자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한단 말이냐. 나는 큰아버지를 보았다. 유라 씨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제공한 증거를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한 이사가 서류철을 두드렸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혜성과 대신의 협력을 고의로 방해하려 한 행위입니다. 도진이 차갑게 웃었다. 대신 그룹이 지안이 편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최도윤이 지안이를 회사에 들이려고 이 모든 걸 조작했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두 그룹의 내부 통제, 부서장과 함께 들어왔다. 진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밀봉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조사를 의뢰한 건 저지만 데이터는 은행 시스템과 혜성의 내부 기록에서 추출한 겁니다. 저를 의심할 순 있어도 당신이 남긴 흔적까지 부정할 순 없겠죠. 도진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맘대로 들어오라고 했어? 아빠가 대답했다. 내가 불렀다. 도윤이 이 사진 앞에 서류를 놓았다. 유라 씨와의 거래 외에도 과거 프로젝트 자재 공급 계약 3건이 시세보다 20% 높게 체결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최종 승인자는 이도진 부사장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들을 돌아봤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진이 한 걸음 물러섰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서면으로 해명하실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10분 전만 해도 의장석 오른쪽에 앉아 내가 쫓겨나길 기다리던 도진은 이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빠가 서류철을 덮었다. 대신 프로젝트에서 이도진의 모든 승인 권한을 일시 중지하고 내부 통제부서가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그동안 이지안이 혜성 측 실무대표를 맡는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녹음 하나 때문에 애한테 회사를 넘기겠다는 거냐? 아빠는 큰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형님. 전 회사 이익을 지킬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집안 문제를 이용해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 말고요. 회의는 침묵 속에 끝났다. 도진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다 1초 멈췄다. 이번에 이겼다고 다 끝난 줄 알아. 나는 그를 보았다. 난 오빠랑 싸우고 싶었던 적 없어. 날 끌어들인 건 오빠잖아. 그는 이를 갈며 나갔다. 복도에서 나는 벽에 기대 섰고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다. 도윤이 옆에 섰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물병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 스스로를 지켜낸 거니까요. 나는 복도 끝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방금 전의 권력 다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작은 지붕들이 보였다. 나는 물었다. 도진 오빠 일. 언제부터 알았어요? 유라가 서류를 준 뒤부터 의심했다고요. 나한테 숨기는 거 더 없나요? 도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결국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바랜 손글씨 편지 사본이었다. 민호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편지에는 도진에게 나와 자기 아들을 떼어놓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대가로 민호가 은행의 고객 내부 정보를 금융 프로젝트에 제공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줄을 읽으며 내 손이 차가워졌다. 알고 보니 파혼을 원했던 건 배유라가 처음이 아니었다. 내가 7년간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비밀리에 가담하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눈앞의 글자를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너무 독립적이고 주관이 강하며 남편 뒤에 내 커리어를 두려하지 않아서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결혼 후 민호가 내 가족의 그늘 아래 살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더 끔찍한 건 그녀가 내 진짜 정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민호가 알던 것처럼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업 파티에서 이도진을 만나 내가 아빠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도윤을 올려다보았다. 알고 계셨다면 왜 파혼시키려 하셨죠? 어머니는 당신이 혜성으로 돌아갈 거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눈엔 그저 집안이 좀 사는 디자이너일 뿐이었죠. 이도진이 당신을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면 강민호에게 승진 기회를 줄 거라고 믿게 한 겁니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나를 몰아내면서 아들 앞길을 이익과 맞바꾸려 한 거군요. 도윤은 대답이 없었다. 진실은 명백했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분을 만나야겠어요. 같이 갑시다. 아니요. 이 일은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날 오후 나는 민호네 집으로 갔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집. 7년간 드나들며 어머니와 요리도 하고 명절도 준비했던 곳. 예전에 어머니는 내가 며느리가 되면 집에 웃음꽃이 필 거라고 하셨었다. 지금 그 문 앞에 서니 모든 추억이 낡은 페인트처럼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민호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지아나. 왔니? 민호가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는데. 네가 좀 설득해다오. 나는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종이의 글씨체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지아나.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설명해보세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을 가볍게 떨었다. 난 그저 민호를 위해서였어. 내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널 만난 후로 민호는 매일 내 계획에 끌려다녔어. 신혼집도 네가 설계하고 돈도 네가 관리하고 결정도 다 네가 했잖아. 저희가 같이 산 집이었고 민호가 결정을 미뤄서 제가 나선 거였어요. 전 오빠 월급을 뺏거나 제 뜻대로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하지만 넌 너무 잘났어.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내가 너무 잘나면 남편이 길을 못 펴. 나중에 네가 회장님 회사로 돌아가면 우리 민호는 뭐가 되겠니? 이지한 남편일 뿐이잖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도진을 찾아가셨군요. 도진이가 민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은행 고객 정보와 맞바꾼다는 건 잘 몰랐고 도진이는 그냥 시장 조사용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어.
잘 몰랐지만 아들을 설득하겠다고 한 건 맞다.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유라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도진이 민호 어머니에게 유라가 접근할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내용이었다. 민호 어머니는 유라가 참석하는 모임에 아들을 계속 불렀고 나를 두고 너무 차갑고 남편을 배려할 줄 모른다며 유라는 착하고 남자에게 기댈 줄 안다고 민호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서둘러 변명했다. 난 그냥 너 말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널 배신하길 바랐지만 걔랑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네, 그늘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민호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민호 내면의 열등감을 키워놓고 그걸 모성애라 부르신 것뿐이죠. 뒤쪽 침실 문이 열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호가 서 있었다. 엄마. 지안이 말이 다 진짜야. 어머니는 당황하며 일어섰다.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걸어 나왔다. 충혈된 눈이었다. 엄마는 유라가 목적을 갖고 접근한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걔가 널 좋아하는 줄만 알았지. 가짜 임신인 줄은 몰랐어. 하지만 걔가 나한테 접근하도록 도왔잖아. 민호가 거의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는 내가 지안이랑 헤어지길 바랐어. 날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는 헛웃음을 쳤다. 건조한 웃음소리였다. 내 미래를 위해서 그가 나를 가리켰다. 엄마는 날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을 망쳐놓고 그걸 날 위해서라고 변명하는 거야. 어머니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가 뿌리쳤다. 나는 이 대면의 한가운데서 있고 싶지 않았다. 가방을 들었다. 오늘부터 어머님 집안일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민호가 나를 따라 현관으로 나왔다. 지안아. 엄마가 이런 짓을 한 줄 정말 몰랐어. 나는 돌아보았다. 하지만 배신을 선택한 건 너야. 아무도 내 대신 혼인신고서에 서명해주지 않아. 그는 얼어붙은 듯 섰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으로 내려가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진지했다. 지안 씨. 강민호의 은행에서 그의 업무 계정으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데이터를 받은 쪽은 이도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민호도 안 와요. 아직이요. 하지만 내일 아침 해명하라는 통보를 받을 겁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발코니에 우두커니 서 있는 민호는 자신의 결혼 생활, 가족, 그리고 경력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8시에 은행 내부 통제실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도윤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고 오늘 그가 직면한 결과는 그 스스로 내린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9시쯤. 내가 휴양지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민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안 받으려 했지만 결국 받았다. 지안아. 너 혹시 고객 데이터 유출 건에 대해 알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배경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건 알아. 넌 아무것도 복사하지 않았잖아. 그럼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 내 계정에서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대. 우리 결혼식 메뉴 고르러 갔던 날 밤에 파일 하나가 외부로 전송됐대. 그날이 떠올랐다. 민호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었다. 돌아와서는 은행에 급한 일이 생겨 원격으로 접속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었어? 엄마가 지인 프로젝트를 위해 고객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하셨어. 개인정보는 가려진 데이터라고 해서 엄마가 보낸 파일을 열어본 거야. 민호는 침묵했다. 이제 알겠어. 그가 황급히 말했다. 난 안에 진짜 데이터가 있는 줄 몰랐어. 그냥 업무용 컴퓨터로 열어서 다시 보냈을 뿐이야. 엄마는 도진 형이 나한테 더 좋은 자리를 추천해 줄 거라고 하셨어. 나는 눈을 감았다. 민호가 직접 계획을 짠 건 아니지만
야만과 지나친 믿음 때문에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은행에 솔직하게 말해. 네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와 이도진도 연루될 거야. 그게 진실이니까.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떴고 빛이 도면이 가득한 책상 위로 비쳤다. 그럼 네가 그 사람들 대신 책임을 다 떠안을 작정이야. 수화기 너머로는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말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게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걸 의미하진 않아. 넌 예전에도 내 감정을 숨기려다 내게 상처를 줬어. 지금은 어머니를 덮어주려다 널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순 없어. 지아나.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날 무시할 거야.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 순간에도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 시선이었다. 난 널 직함 때문에 사랑한 적 없어. 네가 날 배신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야.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 통화가 끝났다. 점심시간. 도윤이 스튜디오로 왔다. 내 앞에 도시락 하나와 예비보고서 하나를 놓았다. 강민호가 파일 전송 사실은 인정했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답니다. 정직 처분받았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 정지입니다. 나는 몇 장 넘겨보고는 다시 덮었다. 도윤이 나를 보았다. 그 사람 걱정됩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7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추락하는 걸 보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네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해야만 미련을 버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항상 내가 이름 붙이지 못하는 내 감정까지 이해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가 도시락을 열고 젓가락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먹어요. 오후에 건축가와 회의도 있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받았다. 내가 민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지 않나요? 그건 당신의 과거입니다.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건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아닌지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목이 메어왔다. 7년 동안 내가 지칠 때마다 민호는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라고 말하곤 했다. 도윤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도시락을 놓아주고 내가 약해질 권리를 주었을 뿐이다. 오후에 은행에서 민호 어머니를 호출했다. 그녀가 내게 전화를 계속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9번째 전화 후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지아나. 민호 좀 도와다오. 걘 아무것도 몰라. 파일은 내가 보내라고 한 거야. 내 집안에 말해서 일 좀 안 커지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끝까지 다 듣고 메시지를 지웠다. 나는 누구에게도 덮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고 가족 관계를 이용해 조사 결과를 바꾸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부모님 댁문 앞에 서 있었다. 아빠가 전화로 만날 거냐고 물으셨다. 한참을 고민하다 차를 몰고 본가로 갔다. 민호는 계단에 앉아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셔츠 단추 2개를 푼 상태였다. 나를 보자 그는 일어섰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엄마가 다 인정했어. 이도진이 엄마한테 파일을 보냈고 엄마가 나한테 확인해달라고 한 거라고. 은행에 솔직하게 말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고당할지도 몰라. 후회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는 마당 가로등 아래 마주 서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오늘에서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기분이 뭔지 알았어. 예전에 너와 유라이를 알게 됐을 때 너도 이런 기분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달라. 그가 나를 보았다. 왜? 나는 널 도구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난 진심으로 널 사랑했기에 배신이 훨씬 더 아팠어. 민호의 눈이 붉어졌.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그날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유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결혼했을까? 나는 내 미래 계획의 모든 순간에 등장했던 그 남자를 보았다. 아마 결혼했겠지. 그럼 지금은?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없어. 내 대답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는 빌지도 원망하지도
7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알았어. 라고만 말했다. 그가 몸을 돌려 걸어갔다. 도로 위로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전보다 외로워 보였지만 더 차분해 보였다. 나는 그가 대문을 벗어날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다. 그날 밤 모든 게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지만 자정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도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부산을 떠나기 전 그는 회사 계좌에서 20억 원을 인출하고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편지에는 파혼 계획이 모두 내 아버지의 지시였다고 적혀 있었다. 도윤의 말에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깼다. 20억 원을 어떻게 인출했죠? 여러 공급업체 대금 결제 명목으로 쪼개서 이체했습니다. 일부는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전 이미 3개의 유령 회사를 거쳤고요. 그리고 편지는 도윤이 몇 초간 침묵했다. 편지에 따르면 회장님이 강민호에게 접근하는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답니다. 당신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기 전에 강민호의 인성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다고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믿지 않아요. 하지만 편지는 이미 몇몇 이사진과 경제기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12시 17분. 옷을 갈아입고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다. 거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아빠는 찻상 앞에 혼자 앉아 계셨고 휴대전화가 옆에 놓여 있었다. 아빠도 방금 소식을 들으신 듯 했다. 나는 도윤이 보내준 편지 사본을 테이블에 놓았다. 읽어보셨어요? 그래. 도진 오빠가 유라를 고용한 거 아셨어요? 몰랐다. 아빠는 즉시 회피하지 않고 대답하셨다. 나는 마주 앉았다. 하지만 파혼 전에 도진 오빠랑 따로 만나신 적 있죠? 아빠가 나를 보셨다. 누가 그러더냐? 편지에 경주에서 만났다고 쓰여 있어요. 아빠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몇 가지 계약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만났다. 도진이에게 그만두고 승인 권한을 넘기라고 경고했지. 그놈은 회사 부채를 처리 중이라며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사정했다. 왜 이사회에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게다가 내 큰아버지는 심장병 치료 중이잖니. 일이 커지면 가족이 박살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항상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이도진에게 계속 일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이다. 아빠가 이토록 무겁게 실수를 인정하는 건 처음 들었다. 엄마가 얇은 외투를 걸치고 2층에서 내려오셨다. 무슨 일인데 두 사람이 이 시간까지 앉아 있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빠의 전화가 울렸다. 큰아버지였다.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기 너머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우리 도진이를 벼랑 끝으로 몬 거냐? 나한테도 편지 왔다. 모든 게 네가 시킨 짓이라며 아빠는 차분하게 대답하셨다. 형님도 도진이 성격 아시잖습니까? 제가 지안이 결혼을 이용해서 덫을 놨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경주에서 만났다는 증거도 있다잖아. 만났다고 해서 지시한 건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지금 걔가 실종됐고 회사 돈도 사라졌어. 만약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널 가만 안 두겠다. 전화가 끊겼다. 엄마는 내 옆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리셨다. 도진이가 도망쳤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창가로 다가가 섰다. 내일 비상회의를 소집하마. 내가 이상 징후를 빨리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겠다. 사임하실 건가요? 이사회에서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엄마가 즉시 반대하셨다. 당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빠가 돌아보았다. 하지만 내정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소. 잘못한 사람이 내 조카라는 이유로 혜성이 2가지 기준을 가질 순 없소. 나는 아빠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존경심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퍼졌다.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혜성 회장. 딸의 정략 결혼을 위해 파혼을 조작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편지 내용을 실어 날랐다. 스튜디오는 다시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수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파혼이 두 그룹 협력을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나는 기사를 모두 읽어보았다.
확정지어 말하진 않았지만 독자들이 의심하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는 교묘한 글이었다. 아빠와 도윤에게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 대신 그룹은 오늘 오후 프로젝트 발표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협력을 철회하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태가 명확해지기 전 파트너와 고객들이 헛소문에 휘말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기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행하면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하겠죠. 그가 프로젝트를 보호하려 한다는 건 알지만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도윤이 말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언론 앞에 서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혜성 내부 일이에요. 도윤 씨가 나타나면 도진 오빠가 당신을 배후의 조종자로 만들기 더 쉬워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9시. 비상회의고가 시작되었다. 아빠는 이사회 앞에서 이도진을 따로 만난 사실과 이상 징후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셨다. 아빠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 운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겠다고 제안하셨다.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쳤다. 그렇게 인정하면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시인하는 꼴밖에 더 되나 전제 잘못만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민호가 은행 통제실 직원 한 명과 함께 들어왔다. 민호는 노트북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도진이 결혼식 전 저희 어머니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파혼 계획과 지안이에게 접근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회장님의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온 거야? 민호는 큰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아들에게 이용당했고 이제 내 잘못에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통제실 직원이 대형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다. 이메일 탈회에서 이도진은 혜성 회장이 이 계획을 알게 되면 막을 테니 절대 비밀로 하라고 분명히 적어두었다. 회의실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빠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나는 안도할 수 없었다. 이메일의 마지막 줄에 이도진이 큰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지분양도 계약서를 쥐고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혜성의 지분 15%가 이미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담보로 넘어간 것이다. 양수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조영란. 유라의 어머니였다. 회의실의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화면에는 혜성그룹 지분 15%에 대한 양도 계약서가 떠 있었다. 그 아래엔 큰아버지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다. 양수인 이름은 조영란이었다. 큰아버지는 문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난 이 여자를 만난 적도 없어. 직원이 서명 부분을 확대했다. 서명은 전문기관에서 대조한 결과 태성 이사님의 것과 여러모로 일치합니다. 다만 계약의 유효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네가 내 지분을 뺏으려고 이야기를 꾸며낸 거지. 아빠는 평정심을 유지하셨다. 형님 지분을 원했다면 형님이 1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저 여자 이름이 왜 나오는 건데? 나는 민호를 보았다. 그가 이해하고 다른 이메일을 열었다. 이도진이 민호 어머니에게 보냈던 명단으로. 조영란은 여러 거래에서 차명으로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직접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돈을 받고 서류에 서명만 해주는 인물이었다. 나는 물었다. 유라도 이 사실을 아나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그때 도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대신 그룹 통제실에서 조영란 씨가 부산의 작은 집을 빌린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3일 전 한 남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도진인가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CCTV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만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차는 미래 컨설팅 소유입니다. 큰아버지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짜 내 서명을 가져간 거라면 걔가 뭘 하려는 거지? 도윤이 화면 너머로 대답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로 압박해서 이사회가 자신에게 경영권을 주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인출한 20억 원을 위해 이 지분을 담보로 썼을 가능성입니다. 한의사가 즉시 물었다. 계약서가 합법적이라면 양수인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신중하게 답했다. 정관과 양도 기록 전체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로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빠를 보았다. 아빠도 내 생각을 이해하고 계셨다. 만약 다가오는 주주총회에 조영란이 나타난다면 이도진은 그녀를 이용해 회사 지배권의 일부를 장악할 수 있었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계약서의 출처가 확인될 때까지 주주명부 변경을 전면 동결한다. 큰아버지가 힘 빠진 목소리로 아빠를 보았다. 만약 서명이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빠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형님은 자신이 무슨 서류에 어떤 상황에서 서명했는지 기억해 내셔야 할 겁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다. 나는 민호와 함께 복도로 나왔다. 그는 정직당했을 때보다 더 피곤해 보이며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자료 가져와줘서 고마워.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용서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저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은행에선 어떻게 됐어? 조사할 때까지 한 달 더 정직이야. 부서도 옮겨질 수 있고. 사실대로 말한 거 후회해. 아니. 민호가 즉시 대답했다. 계속 침묵했다면 우리 엄마나 도진 형처럼 됐겠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다. 최도윤이 너한테 잘해줘. 응.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슬프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젠 물어볼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바로 그때 수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유라 씨가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팔을 다쳤는데 당장 대표님을 뵈어야 한대요. 나는 즉시 돌아갔다. 유라는 응접실에 앉아 손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다. 옆에는 건물 경비원과 보건 직원이 있었다. 내가 들어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일어서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원룸에 돌아갔더니 누군가 짐을 다 뒤집어 놨어요. 옛날 휴대전화랑 문자 원본을 다 가져갔어요. 손목은 어떻게 된 거죠? 가방을 안 뺏기려고 실랑이 하다 유리 조각에 베었어요. 가벼운 상처예요. 누가 들어왔나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 남겼어요. 뭐라고요? 유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계속 조사를 파고들면 아버지는 회사를 잃게 될 거고 최도윤은 무사히 부산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언니한테 전하래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윤 씨는 어디 있죠? 협력사 미팅 때문에 방금 서울로 가셨어요. 당장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유라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데이터를 백업해뒀어요. 하지만 여기엔 저도 끝까지 듣지 못한 녹음본도 들어있어요. 이도진 오빠랑 통화한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나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녹음은 2분 남짓이었다. 먼저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분이 넘어가면 작은아버지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지안과 최도윤은 도진이 웃었다. 두 가문이 서로 의심하게만 만들면 혼사는 자연히 깨질 겁니다. 그럼 해성 내에서 우리를 막을 사람은 없죠. 나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음성이 변조되었지만 내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 익숙했다. 우리 집에 수년간 드나들며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나를 딸처럼 불렀던 사람. 바로 아버지가 가장 신임하는 해성의 최고 재무 책임자. 정이사였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의 번호로 문자가 왔다. 그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다면 오늘 밤 부산항 제13 물류창고로 지분양도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혼자서. 나는 화면의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문자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내 옆에 서서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니? 가지 마세요. 제 방까지 뒤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도윤의 번호로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불통이었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문자를 보낸 놈들은 내가 패닉에 빠져 진짜 서류를 들고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오길 바랐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도윤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도진과 정 이사에 대한 증거도 사라질 수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전화했다. 아빠는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하셨다. 어디니 스튜디오요? 금방 가마. 20분 후 아빠가 회사 보안팀장과 함께 오셨다. 나는 녹음을 들려드리고 도윤의 번호로 온 문자를 보여드렸다. 아빠는 오랫동안 굳어 계셨다. 정 이사는 20년 가까이 아빠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가장 신임받았기에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이다. 보안팀장이 전화번호를 추적하더니 말했다. 최 대표님의 전화는 켜져 있지만 신호가 항구 근처에서 불안정하게 잡힙니다. 아빠가 나를 돌아보셨다. 넌 가면 안 된다. 놈들이 최 대표를 잡고 있다면 넌 나서지 마라. 내가 사람을 시켜 처리하마. 놈들은 제가 계약서를 가져오길 원해요. 제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계획을 알아챘다는 걸 눈치챌 거예요. 아빠가 주먹을 쥐었다. 내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혼자 가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혼자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양도 효력이 없는 수정된 사본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보안 인력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다. 저녁 7시 40분. 나는 부산항 근처 낡은 물류창고로 차를 몰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창문에 물방울이 부딪혔다. 제13 창고는 철골 건물 맨 끝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거대한 문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큼만 열려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갔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고 낡은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으며 습한 쇳덩이와 기름 냄새가 났다. 도윤 씨 여기 있어요. 조명 하나가 켜졌다. 정 이사가 철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매일 출근할 때 입던 흰 셔츠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평소에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도윤 씨는 어딨죠? 계약서부터 내놔. 나는 서류 봉투를 꽉 잡았다. 그 사람부터 봐야겠어요. 정 이사가 차갑게 웃었다. 너도 내 아비랑 똑같구나. 항상 조건부터 거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나는 주위를 살폈다. 이도진은요, 도시를 떠났나요? 탐욕스럽고 통제하기 쉬운 녀석이지만 너무 성급해. 그럼 처음부터 모든 걸 조종한 건 이사님이셨군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혜성이 오늘날까지 온 건 내 공로도 절반이야. 하지만 내 아비는 날 늘 고용인 자리에만 뒀지. 후계자를 고를 때가 되자 회사에 오랫동안 발을 끊었던 널 데려오려 했고 전 누구 자리도 뺏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네가 강민호와 결혼하고 혜성을 떠나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다. 그런데 네가 돌아와서 최도윤과 대신 그룹까지 끌어들였지. 그래서 이도진을 시켜 유라를 고용하게 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계획은 강민호가 널 배신하게 만들어서 상처받은 네가 당분간 부산을 떠나게 하는 것뿐이었어. 그렇게 빨리 혼인신고를 할 줄은 몰랐고 네가 최도윤과 손잡을 줄은 더더욱 몰랐지. 그때 나무 상자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도윤이 그곳에 있었다. 내가 앞으로 나가려 하자 정 이사가 막아섰다. 가만히 있어. 그가 도윤의 휴대전화를 봉투 내놔. 나는 바닥에 봉투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밀었다. 정 이사가 몸을 숙여 서류를 열었지만 몇 초 만에 안색이 변했다. 이건 원본이 아니잖아. 원본은 한 번도 제 손에 있었던 적 없어요. 그가 고개를 확 들었다. 사람을 데려왔구나. 뒤쪽 창고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다. 어둠 속에서 도윤이 걸어 나왔다. 두 손은 묶여있지 않았고 관자놀이에 작은 멍자국만 있었다. 그가 말했다. 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셨지만 이 기기가 회사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있다는 건 잊으셨군요. 낯선 장소에서 잠금이 해제되자마자 보안팀의 경고가 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네. 안쪽 방에 가둬두기만 하더군요. 정 이사는 물러서며 퇴로를 찾았다.
창고 밖에 여러 대의 차라이트가 일제히 켜졌다. 아빠가 보안팀과 함께 들어섰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를 바라보는 아빠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왜 그랬나 정이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평생 당신 뒤에 서 있기 싫었으니까. 아빠가 답했다. 권력을 원했다면 솔직히 말했어야지. 자네는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도진이를 이용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길을 택했어. 정이사는 갑자기 서류철을 던지고 보조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큰 몸싸움은 없었고 상황은 몇 분 만에 종료되었다. 나는 창고 안에 서서 여전히 다리를 떨고 있었다. 도윤이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왜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이도진이 증거를 넘기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타난 사람이 정이사일 줄은 몰랐죠.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도윤 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고를 나서려 할 때 정이사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이도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아빠가 스피커폰을 켰다. 도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 이사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영란이 원본 계약서를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 15% 지분이 큰아버지게 아니라고 하네요. 창고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 여자가 말하길. 그 지분은 원래 이지한 엄마의 것이었고 자기가 혜성이 씨 가문 아무도 모르는 유언장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내 기억 속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혜성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도진의 말은 이 싸움 뒤에 정이사의 음모보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빠는 도진에게 조영란의 주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포항역 근처의 작은 여관 이름을 부르고 전화를 끊었다. 진짜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이 보안팀을 시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새벽쯤 조영란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카메라에 찍힌 남자는 이도진이 아니라 그녀를 데려다주기 위해 고용된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나와 아빠. 엄마는 첫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엄마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손가락을 꽉꽉 찢긴 채였다. 지분에 대해 물을 때마다 엄마는 그 여자를 만나면 말해주마. 라고만 하셨다. 그 대답을 듣고 엄마도 완전히 놀란 눈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관은 역 근처 좁은 골목에 있었다. 조영란은 2층 복도 끝방에 묵고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50대 중반의 마른 체형의 희끗한 머리를 한 여자가 보였다. 유라와 칠할은 닮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결국 모두 오셨군요. 아빠가 먼저 들어섰다. 우리 가족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조영란은 엄마를 보았다. 이씨 가문의 것이 아니에요. 박 여사님 것입니다. 엄마의 성이었다. 엄마는 천천히 창가 의자에 앉으셨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죠? 23년이요. 조영란은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낡은 철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지분양도, 서류, 그리고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유언장을 탁자 위에 놓았다. 작성자는 외할아버지였다. 혜성그룹의 지분 15%는 결혼과 무관하게 엄마의 개인 상속 재산으로 남겨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빠는 한 줄 읽으며 얼굴이 무거워졌다. 왜 전 한 번도 몰랐죠. 엄마가 아빠를 보았다. 그때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잖아요. 내가 지분을 받으면 당신 가족들은 내가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당신이 계속 회사를 이끌게 둔 거예요. 그럼 왜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소? 아버지가 임시로 큰아주버님께 관리를 넘기셨어요. 지안이가 25살이 되거나 내가 회사로 돌아갈 때 그 지분이 다시 나나 지안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나는 망연자실했다. 외할아버지가 내게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걸 전혀 몰랐다. 엄마가 이어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원본 서류가 사라졌어요. 큰아주버님은 유언장 같은 건 없다고 잡아댔죠. 전 돈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치 않아서 침묵했어요. 나는 조영란을 보았다. 왜, 원본이 그쪽한테 있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전 당시 외할아버지, 비서였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제게 서류를 주시며 회사가 안정될 때만 박 여사님께 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죠. 하지만 그 후 제 아들이 크게 아파서 돈이 필요했어요. 이태성 이사님이 찾아와 침묵의 대가로 큰 돈을 주셨습니다. 아빠가 유언장을 꽉 쥐었다. 내 아내의 재산을 숨기려고 돈을 받았단 말이오. 조영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몇 년만 숨기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이 갈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엄마가 물었다. 이도진이 당신을 어떻게 찾았죠? 정이사가 외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제 존재를 알았어요. 이도진을 시켜 저를 찾게 한 뒤 가짜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지분을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 했죠. 나는 테이블 위 계약서를 보았다. 그럼 큰아버지의 서명은 진짜였나요? 아니, 조용해졌다. 조영란이 말했다. 이도진 빚을 처리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셨을 때 서명하셨어요. 일시적인 위임장인 줄 아셨겠죠. 정이사가 압장 내용을 바꿔치기 한 것도 모르시고. 아빠는 눈을 질끈 감으셨다. 본인 소유도 아닌 지분을 서명 담보로 내놓은 큰아버지의 탐욕이 부끄러웠다.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낡은 사진들만 오랫동안 바라보셨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사실을 밝히시는 거죠? 조영란이 휴대전화를 꺼내 도진의 문자를 보여주었다. 원본을 넘기지 않으면 유라에게 돈 세탁과 파혼 공작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협박이었다. 그녀가 울먹였다. 제 딸이 잘못한 건 맞지만 모든 걸 꾸며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23년간 침묵하며 엄마의 권리를 빼앗고 가족의 분란을 초래한 여자. 그러나 결국 딸을 향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했다. 아빠는 서류 인수인계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셨다. 조영란은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엄마가 내 옆에 앉으셨다. 엄마. 집은 되찾고 싶으세요? 엄마는 창밖을 보셨다. 권력은 필요 없다만. 내 딸의 것을 딸을 해치는 데 쓰게 둘 순 없지.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침묵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권리를 희생하셨지만 너무 긴 양보의 대가는 타인의 커져만 가는 탐욕이었다.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하자마자 아빠는 큰아버지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양도 계약서를 이용해 아빠를 해임하려는 수작이었다. 회의는 3시간 뒤였다. 엄마가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해성 본사에 도착했을 때 주주총회는 이미 10분째 진행 중이었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밖에는 보안 요원 2명이 개회 후 출입을 통제한다는 큰아버지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아빠가 앞으로 나섰다. 난 아직 이사회 의장이다. 문 열어.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 비켜섰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큰아버지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뒤 화면에는 아빠의 관리 소홀과 신뢰위기 초래를 이유로 한 회의만이 떠 있었다. 큰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이미 회의가 시작됐어. 늦게 왔으면 결과나 기다려. 엄마가 아빠를 지나쳐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낡은 철제 상자를 올려놓았다. 내 집은 15%와 관련된 회의인데 왜 내가 밖에서 기다려야 하죠? 회의실이 술렁였다. 큰아버지가 엄마를 뚫어져라 보았다. 재수 씨 지분이라니. 엄마는 상자를 열어 유언장과 양도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기신 15%. 아주버님이 23년간 보관하셨지만 한 번도 돌려준 적 없는 지분 말입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유언장은 가짜야. 조영란이 내부 통제팀 대리인. 그리고 과거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증인과 함께 뒤따라 들어왔다. 제가 원본 보관자입니다.
제 진술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쳤다. 내 돈을 받아먹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냐? 그의 말에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 스스로 유원장의 존재를 인정해버린 꼴이었다. 엄마가 그를 보았다. 결국 유원장이 있다는 걸 아셨군요. 큰아버지는 뒤로 물러섰다. 난 듣기만 했지 본 적은 없어.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종이를 한 장 한 장 주주들 앞에 펼쳐놓았다. 예전에 제가 침묵했던 건 가족끼리 등을 돌리는 걸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면 아주버님이 제 것이 아닌 재산을 돌려주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제 양보가 아주버님으로 하여금 그걸 영원히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군요. 큰아버지가 아빠를 쳐다보았다. 네가 꾸민 짓이지 아빠가 대답했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주주가 법무팀에 서류 검토를 요구했다. 20분 뒤 법무 책임자가 일어섰다. 유원장에는 확인 도장과 보관 기록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최종 효력 확인은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이태성 이사님이 오늘 사용하신 양도 계약서는 내용이 변조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 지분은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큰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지분이 없다면 아빠의 해임안은 통과될 수 없었다. 한 이사가 물었다. 그럼 오늘 회의는 계속 진행합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셨다. 엄마는 회의실 한가운데 꼿꼿이 서 계셨다. 진행하세요. 엄마가 말했다. 제 남편은 이도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보고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사회가 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만 모든 결정은 조작된 계약서가 아닌 진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재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빠는 회장직을 유지하되 6개월간 재무통제권을 독립위원회에 넘기라는 요구를 받으셨다. 아빠는 반대 없이 받아들이셨다. 큰아버지는 분쟁 중인 지분과 관련된 의결권을 임시 정지당했고 이도진과 정이사의 거래 내역은 절차에 따라 조사 부서로 넘겨졌다. 누구의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모두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회의 후 큰아버지는 혼자 방에 앉아 계셨다. 엄마가 다가가자 그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재수 씨 걸 뺏으려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오래 관리하다 보니 내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야.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도진이는 어떻게 되나 아빠가 대답했다. 돌아와서 스스로 해명해야지. 이제 이 가족 중 누구도 그 애를 덮어줄 수 없어.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진이 포항에서 자신의 위치와 문자를 보내왔다. 네가 이겼어. 나 돌아갈게. 하지만 가기 전에 너랑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어. 아빠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드리니 갈 필요 없다. 라고 하셨다. 아니요. 다 끝난 마당에 오빠가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복도 밖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상황을 말하자 그는 나를 말리지 않고 그저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 도진이 정한 장소는 국도변의 작은 식당이었다. 그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셔츠엔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앞에는 물 한 잔뿐이었다. 나와 도윤이 들어서는 걸 본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혼자 오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앉았다. 만나자고 했잖아. 도진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정이사가 계약을 조작하고 나한테 돈을 인출하라고 요구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 20억 원은 아직 중간 계좌에 있고 쓰지 않았어. 왜 이제야 주는 거야? 작은아버지를 밀어내기만 하면 내가 회사를 경영할 줄 알았으니까. 정이사가 날 버렸을 때야 내가 그냥 장기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그를 보았다. 오빤 피해자가 아니야. 내 파혼 계획을 다 알면서도 저질렀잖아.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알아. 그가 USB를 밀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작은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서 책임지겠다고 말해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USB에 손대지 않았다. 직접 가져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또 도망칠까봐. 안 무서워. 네가 도망치고 싶다면 아무도 못 잡아.
하지만 진짜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 첫걸음은 내 발로 직접 떼어야 해. 도진은 한참 침묵하더니 USB를 다시 집어들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지난 몇 달이 폭풍우처럼 뇌리를 스쳤다. 민호의 배신. 유라의 거짓말. 민호 어머니의 사주. 도진의 권력 다툼. 이사의 배신. 큰아버지의 탐욕. 이 모든 것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타인의 침묵을 약함이라 믿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물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났는데 아직 나와 결혼할 생각입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지금 나한테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에겐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민호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옛 신혼집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아래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집하는 서류에 서명했어. 네, 몫의 돈은 전부 돌려줄게. 7년 동안 고마웠고 오늘부터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 화면을 껐다. 마침내 과거가 진정으로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여전히 내 대답을 기다리는 도윤을 돌아보았다. 내일 저랑 결혼 반지 고르러 갈래요?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멈칫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해안. 도로에 놀이 길게 물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나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내 뜻대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나와 도윤의 결혼식은 기장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해준 가족, 친구, 동료들만 초대했다. 나는 결혼식을 기업들의 과시용 무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나를 기다려주는 남자를 향해 걸어갈 때 이것이 온전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택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엄마가 직접 베일을 다듬어 주셨다. 엄마의 손목에는 외할머니의 낡은 팔찌가, 내 손에는 도윤이 보석상에서 3시간을 고민해 고른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날 그는 반지를 오랫동안 살피다 물었었다. 어떤 디자인이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마지막에 이 반지를 끼워줄 사람이 바뀌지만 않는다면요? 도윤은 웃지 않았다. 내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의견 충돌이 없을 거라곤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대화할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당신일 거라는 건 약속합니다. 그 말 때문에 나는 가장 심플한 반지를 골랐다. 예식 전 아빠가 나를 찾아오셨다. 내부 조사 후에도 아빠는 회장직을 유지하셨지만 경영권을 축소하고 독립관리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넘기셨다. 아빠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정 때문에 책임을 가렸던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하셨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보며 아빠가 말씀하셨다. 네가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아빠는 네가 그저 평온하게 살기만 바랐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온전히 너 자신으로 살길 바란다. 나는 아빠를 안았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정원 한편에서는 엄마가 큰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유언장이 검증된 후 반환받은 15%의 지분을 엄마는 가족재단에 헌납하고 누구도 다시 권력 다툼에 쓸 수 없도록 감독 권한만 유지하기로 하셨다. 큰아버지는 온 가족 앞에서 엄마에게 사과했다. 이도진은 부산으로 돌아와 USB와 20억 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모든 경영직에서 물러나 조사에 협조했다. 나를 다시 만난 날 그는 권력이 사람들의 존경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타인을 짓밟는 방식으로는 존경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는 당장 그를 용서하진 않았지만 원한을 품지도 않았다. 어떤 잘못은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없고 바로잡을 시간과 행동이 필요했다. 정의사 역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아빠는 선처를 구하지도 관계를 이용해 죄를 덮어주지도 않으셨다. 20년의 정이 잘못을 옳게 만들 순 없다고 하셨다. 유라는 엄마와 함께 부산을 떠났다. 떠나기 전 내게 문자를 남겼다. 죄송해요.
남자 하나만 차지하면 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결국 자존심도, 남들의 믿음도 다 잃었네요. 나는 짧게 답장했다. 어떤 사람을 붙잡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길 바라요. 그리고 강민호. 그는 은행의 원래 자리에서 물러나 여수의 작은 지점으로 발령받았다. 아파트, 매각 대금은 모두 내게 돌려주었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결혼식 일주일 전. 발신자 이름 없는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옛 신혼집 인테리어 노트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안아. 난 네가 날 떠나지 못할 거라 믿었어. 네가 정말 떠나고 나서야. 네, 너그러움이 나약함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네, 사랑을 내 오만함을 키우는 데 써서 정말 미안해. 평안하길 바랄게. 나는 다 읽은 뒤 노트를 덮었다. 울지 않았다. 7년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기억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제 완전히 과거에 속했다. 정원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시간이 다 됐구나. 딸아. 작은 방을 나섰다. 꽃 장식 아래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한 남색 정장을 입은 그의 시선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아빠가 내 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 도윤은 마지막으로 묻듯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나는 내가 먼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가 고개를 숙여 물었다. 아직 나아가고 싶습니까? 12년 전의 기억을 간직하고도 단 한 번도 내게 강요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며 나는 말했다. 네. 이번에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걷고 있었다. 결혼식엔 거창한 서약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솔직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시험거리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이 되자 하객들은 거의 다 돌아갔다. 나와 도윤은 수면 위로 길게 뻗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그가 물었다. 후회되는 일 있습니까? 나는 조금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7년의 젊음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얼마나 강하게 떠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도윤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관계는 한 사람이 등을 돌리는 날 끝나는 게 아니다. 남은 한 사람이 기다림을 멈추고 자책을 그만두며 미래를 향해 걸어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참는 것이 남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 정직,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상처를 입힌 후의 후회는 그 결과를 즉시 지울 수 없다. 가족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하거나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선택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